시장 봉투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건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어차피 요양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자. 무거운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73해를 살아오며 들어본 말들 중에서 이토록 차갑게 심장을 베어내는 말이 또 있었을까요?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우문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색이 제법 맑아 보였고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싱싱한 고등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해줄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웠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와도 정답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평온함이 단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다시 나가야 할까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천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딸기도 들어 있었고 손자가 먹고 싶다던 과자도 있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뚝 끊겼죠.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장 다녀오셨구나. 평소와 다름없는 공손한 말투였지만 방금 전 들었던 그 목소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한 몸에 들어있는 것처럼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친구인 듯한 여자가 슬쩍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그 여자의 눈빛에서 동정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면 경멸이었을까요?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 얼굴에 묻어 있었죠. 며느리가 친구를 배웅하러 나가는 동안 무거운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채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시작된 것이 아들이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행복했죠.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돌봐주며 며느리의 고생을 덜어주려 애썼고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봤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손자도 저만 할 때는 저렇게 뛰어놀았는데 이제는 중학생이 되어 방문을 꼭꼭 닫고 나오질 않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도우려는 듯 했지만 그 손길이 어쩐지 서먹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그 말에는 배려가 아닌 거리두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등어를 꺼내 보이려다가 그만뒀죠. 대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필요한 말만 짧게 했습니다. 손자는 학원에 간다며 일찍 나가버렸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식탁의 정적을 메웠습니다. 엄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문득 물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엔 거의 묻지 않던 일이었죠. 응, 다녀왔다. 별일 없대. 사실은 의사가 수술을 권했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며 입원비며 부담을 줄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슬쩍 아들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더 불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니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그 말이 마치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들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씩 어머니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이 아파트에서 아들을 키웠고 남편을 먼저 보낸 후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언젠가는 갈 수도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니. 며느리에게 나는 그저 조금만 참으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시절,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살림을 일구던 날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걸까요? 새벽녘이야 얕은 잠에 들었다가 금세 깨어났습니다.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시장을 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 같은 그 말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요양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그 말이 진실이 되지 않기를, 그저 순간의 투정이었기를 바라며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습니다. 봄은 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공손했습니다. 김치를 가져다 주고 국을 떠주고 심지어 반찬 접시까지 가까이 밀어주었죠. 하지만 그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마치 죄책감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며느리의 물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정기 검진 날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잘 챙기지도 않던 병원 일정을 오늘따라 왜 물어보는 걸까요? 응, 오후에 갈 거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오늘 오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데려다 준 적이 언제였던가요? 손자가 어렸을 때나 가끔 있었던 일이지, 최근 몇 년간은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시 의무감에서 나온 제안이었던 모양이죠. 아들은 이미 출근했고 손자도 학교에 간 뒤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죠.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글쎄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조용히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요? 그래도 아직은. 네, 알겠어요. 연락 주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려는 걸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복도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얼굴에 번졌죠. 어머니, 거기 계셨어요? 화장실 가려고.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자리를 피했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파트 시세, 기다린다는 말, 그리고 어제 들었던 요양원 이야기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았죠. 병원 대기실은 늘 그렇듯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 관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수술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약으로 버텨볼게요. 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대로 두면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진다. 그럼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의사의 설명은 계속됐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좋은 옷을 입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냉장고에 반찬 꺼내 드셨어요. 며느리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정막에 빠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문득 며느리가 놓고 간 휴대전화 충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메모지가 있었고 거기엔 부동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팔 생각인 거구나. 내가 있는데도 말이야. 아니, 어쩌면 내가 있으니까 더 팔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죠. 낯선 여자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와, 집이 정말 좋네. 남양의 뷰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깝긴 한데 상황이 좀 그래서. 시어머니는 언제쯤. 며느리가 친구를 조용히 시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며느리와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죠.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라는 여자도 어색하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 친구예요.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집을 감정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피며 마음속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 같았죠. 우리 집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제 말에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도 얼굴이 빨개졌죠.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집이 예쁘다고. 그래요. 3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애착이 많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곧 자리를 떴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죠. 아들의 목소리는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씩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손자마저도 분위기를 눈치채는지 말없이 밥만 먹었죠. 아들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죠.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아들은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별일 없어요. 거짓말.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게 나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 밤이 되어 방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들 내외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가끔씩 들리는 단어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출, 교육비, 노후 자금.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이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나를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로만 보는 건가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러셨죠.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그때는 무엇을 빌었던가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지금은 무엇을 빌어야 할까요? 그저 존엄하게 늙어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이대로 계속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새벽 4시 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시간에 눈이 떠지곤 했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가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죠.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에 서 있으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 지훈이 학원비까지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집 전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대출 좀 갚자. 어머니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리면 되잖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죠. 손이 떨려서 물컵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실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우리가 죽겠는데 매달 카드값 돌려막기 하는 것도 한계야. 너희 어머니 병원비까지 대주려면. 병원비. 맞습니다. 제가 매달 다니는 병원비가 부담이 되고 있었군요. 약값이며 검사비며 적지 않은 돈이 들긴 했죠.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제 연금에서 나가는 건데 작년에 우리 전세자금 보태준 것도 다 어머니 돈이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다고 그래? 이 집값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게다가 그때 우리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주신 거잖아.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들 내외가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생명보험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보태준 일을 별거 아니라고 부모가 자식 돕는 게 당연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세 발의 피가 되어버렸네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추운 것도 아닌데 이불을 뒤집었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평소처럼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유난히 바쁜 척하며 부엌을 오갔고 아들은 신문만 들여다봤죠. 엄마,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나가는 거였죠.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전이 되자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부동산 직원이었죠.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아, 제가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근처 왔다가 한번 들러봤어요. 혹시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며느리가 저를 슬쩍 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저는 모른 척했죠. 어머니, 제 지인인데 잠깐 집 구조 좀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집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찍으며 돌아다녔죠. 방 크기를 재고 창밖 전망을 확인하고 심지어 화장실 상태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요즘 이런 평수가 귀해서요. 시세도 많이 올랐고. 네, 그래도 아직은. 며느리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간 후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앉았죠. 어머니, 저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혹시 집을 팔면 어떨까 해서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군요.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니? 아, 그게 작은 아파트나 빌라를 구해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좋은 곳으로. 요양원은 아니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제 했던 말이 떠올랐겠죠. 어머니, 그건 됐어. 생각해 볼게. 며느리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서랍장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연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남편이 떠난 후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많지는 않지만 당장 어디든 갈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걸을 수 있었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부동산들을 둘러봤습니다. 전세, 월세, 원룸 같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집 구하세요? 한 부동산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살 만한 작은 집 있나요? 아, 그럼 잘 오셨어요. 마침 깨끗한 투룸이 나왔는데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73살에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되다니. 집으로 돌아오니 손자가 학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죠. 할머니, 우리 집 팔아요? 아이도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15살 다 알 나이죠. 글쎄다. 왜? 엄마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할머니 때문에 못 판다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어버렸구나. 손자에게까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지훈아, 할머니가 나가면 좋겠니? 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없으면 누가 나 간식 챙겨줘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에겐 아직 할머니가 필요한 존재인가 봅니다. 저녁이 되고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드디어 왔구나. 이 순간이 준비는 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대출도 많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집을 팔아서 정리를 좀 하려고요. 엄마는 저희가 편한 곳으로 모실게요. 편한 곳.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알았어. 시간을 좀 줘.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창문으로 30년 넘게 같은 풍경을 봐왔죠. 봄이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던 그 풍경을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인가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아닐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쓸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버스 안은 한산했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동할 때라고.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죠. 어르신,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기예금 해지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만들어둔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지금 찾아야 했죠. 통장을 정리하며 다음 행선지를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어제 들렀던 곳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죠. 어르신, 어제 그 투룸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말하자 더욱 관심을 보였죠. 아, 거기 정말 좋은 단지죠. 시세도 많이 올랐고요. 혹시 급매물이신가요? 네,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부동산 직원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재산 처리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오세요. 자녀들과 의논 안 하시고요? 젊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논할 게 뭐가 있나요? 내 재산인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의 세금 문제,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들었죠.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거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볼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내일 사람들이 집 보러 올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네, 그게 무슨. 집을 내놓았어. 빨리 팔고 싶다고 했더니 내일부터 보러 온대. 며느리가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연락하려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퇴근이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너희가 원하던 대로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상의를. 상해? 내 집인데 내가 처리하는 게 뭐가 문제니?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뭔가 속삭였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죠. 엄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었니? 내가 나가주길 바랐잖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반박하지 못했죠. 사실이니까요. 계약금은 일주일 안에 받을 수 있대. 그럼 나는 나갈 거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너희 살 길 찾으면 돼.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안방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아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혼란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집을 보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도 있었고 투자 목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죠.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집 정말 좋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한 부부가 감탄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애착이 많은 집이에요. 제 말에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집을 파시려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뭐, 떠날 때가 되면 떠나야죠. 오후에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다고 그 중에서 조건이 가장 좋은 사람을 골라보라고 했죠. 가장 빨리 계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손자조차도 분위기를 읽고 조용히 있었죠. 할머니, 정말 이사 가요?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이제 다른 데서 살 거야. 그럼 나 간식은 누가 해줘요? 엄마가 해주겠지.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이렇게까지?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잘못한 게 없어. 너희도 살기 힘든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내쫓으려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가 원한 게 이거잖아. 집 팔아서 빚 갚고 나는 작은 데로 가고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피곤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러셨죠. 힘들 때는 별을 보라고. 별은 항상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으니까 위안이 된다고. 지금도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빛날 겁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됐든 누군가의 짐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계약날이 다가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죠. 아침부터 서류를 챙기고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늘 계약하실 거예요? 그럼, 약속했으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생각할 게 뭐가 있니? 너희가 원하던 거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언가 변명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점심을 먹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인지 숨이 차 있었죠. 엄마, 잠깐만요. 무슨 일이니? 회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집을 파실 거예요? 아들의 눈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그토록 원하던 일인데 왜 막으려는 걸까요? 그래. 오늘 계약하고 다음 주에 잔금 받기로 했어. 엄마가 갈 곳은 정하셨어요? 걱정 마. 다 알아봤어. 사실 며칠 전에 작은 전셋집을 받았습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빌라였죠.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디예요? 저희가 한번 봐드릴게요. 필요 없어. 내가 살 집인데 내가 정하지. 아들이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아 보였지만 결국 한숨만 쉬었죠. 부동산으로 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더 이상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부동산에 도착하니 매수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40대 부부였죠. 어머니, 좋은 집을 내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분들이 사셔서 다행이네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계약금은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그때까지 이사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원한 거였어? 어머니를 내쫓는 게? 그럼 어떡하라고? 당신이 대출금 갚을 거야?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계약했어. 다음 주에 이사 나가면 돼. 순간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어머니, 너희가 잘못한 게 없어. 살기 힘든데 어쩌겠니? 나도 이해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미 계약했어. 번복할 수 없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녁이 되어 손자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눈치챈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이사 가신대. 며느리의 대답에 손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 어디로 가요? 가까운 데야. 놀러 오면 돼. 싫어요. 할머니 가면 안 돼요. 손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죠. 밤이 되어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죠. 앨범, 편지, 남편의 유품들. 문득 서랍장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순아,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잃지 마. 넌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새벽이 되도록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것만 추리니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대부분은 추억이었고 추억은 상자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며칠 후면 정말로 이곳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모양인지 얼굴이 초췌했죠. 엄마, 정말 이래야 해요? 그래야지.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면 돼. 이제 진짜 어른이 될 때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 울던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일으켜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할 때니까요. 이사 전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포장하기 시작했죠. 제가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 그릇들은 어떻게 할까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결혼할 때 장만했던 그릇들이었죠. 이제는 낡고 금이 간 것들도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며느리가 쓸 거예요. 부엌을 정리하다가 찬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된장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워 처음 담갔던 된장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며느리가 곁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된장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요. 지금 와서 왜?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계실 거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시피 적어줄게. 어렵지 않아. 안방을 정리하던 중에 벽장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그렸던 그림들이었죠. 우리 가족이라고 적힌 그림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꼬마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있었네.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왔는지 방문에 기대 서 있었죠. 너 5살 때 그렸던 거야. 유치원에서 상도 받았지. 기억나요. 선생님이 엄마를 제일 크게 그렸다고 칭찬하셨죠. 그림 속 엄마는 정말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겠죠. 엄마, 이거 가져가세요. 나도. 내가 갖고 있어. 오후가 되자 거의 모든 짐이 정리되었습니다. 텅 빈 방들을 둘러보니 마음이 이상했죠. 이 방에서 아들을 재웠고, 저 방에서는 남편이 투병했고,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짐 다 쌌어요? 응, 거의 다 했어. 저것도 가져가요? 손자가 가리킨 것은 낡은 재봉틀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것이었죠. 그래, 이건 가져가야지. 할머니, 저 학교 끝나면 매일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죠. 저녁 무렵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이웃들이었죠. 영순 씨, 정말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작은 데서 편하게 살려고요. 아이고, 섭섭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건강하세요. 이웃들이 가져온 작은 선물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들과의 정도 이제 멀어지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죠.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결국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다 제 갈 길 가는 거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그동안 받기만 하고. 너도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 모시느라.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애도 못 키우고 맞벌이도 못하고.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짐이 아니라 이 가정의 한 축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너희끼리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엔 어렵겠지만. 손자가 제 곁으로 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갈 거야. 하지만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 마. 그래도 매일 볼 수 없잖아요. 매일 보면 질리지. 가끔 보면 더 반가울 거야.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이 아이의 아침을 챙겨주지 못한다는 게,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맞아주지 못한다는 게. 시간 늦었다. 다들 자러 가자. 마지막으로 식구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죠. 텅 빈 벽, 가구 자국만 남은 바닥, 커튼이 거친 창문.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창문에서는 새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각 방을 한 번씩 더 둘러봤습니다. 아들 방, 손자 방, 부부 침실, 그리고 제 방. 각 방마다 남겨진 흔적들이 말없이 지난 세월을 증언하고 있었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잠을 포기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기다렸죠. 이 집에서 맞는 마지막 일출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와 온 집안을 물들였죠.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가족들이 어색하게 식탁에 둘러앉았죠. 며느리가 정성스레 차린 아침상이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질만 하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어머니, 된장찌개 레시피 적어주신다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낡은 수첩을 꺼내 된장 담그는 법부터 차근차근 적어주었습니다. 매주 쓰는 법, 항아리 관리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성에 대해서도요. 이게 다예요? 음식은 레시피가 다가 아니야.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이삿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기 시작했죠.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짐들을 보며 가족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손자가 작은 액자를 들고 왔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고맙다. 잘 간직할게. 짐이 거의 다 나가고 텅 빈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울리고 목소리가 메아리쳤죠. 엄마,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이 차 키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택시 불렀어. 그래도 마지막은 혼자 가고 싶어. 사실은 작별 인사가 길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죠. 젊은 세댁으로 들어와 할머니가 되어 나가는 이 순간까지.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울지 마. 보기 싫으니까. 일부러 차갑게 말했지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늦었어. 하지만 며느리를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포옹이었죠. 아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잘 살아. 이제 정말 가장다워져야지.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다 자기 인생이야.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바로 놀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시장, 병원, 공원, 그리고 매일 산책하던 길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의 2층이었죠. 계단을 오르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맞이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죠.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이삿짐이 도착하고 직원들이 짐을 풀어주었습니다. 가져온 짐이 많지 않아 금세 정리가 끝났죠. 할머니, 여기서 혼자 지내실 수 있겠어요? 젊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못 지내겠어? 혼자 남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부엌, 깨끗한 화장실, 햇살 좋은 방. 모든 게 제 것이었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온전한 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재봉틀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가족 사진은 텔레비전 옆에 두었죠. 남편의 사진은 방 한쪽에 모셨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공간이에요. 남편 사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왠지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죠. 잘했어, 영순아.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하고 문을 열었더니 화분을 든 이웃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김정희예요. 이사 오셨다고 해서. 아, 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이웃의 방문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혼자 사세요? 네, 이제 혼자 살려고요. 저도 혼자예요.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아름다웠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있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아주 좋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어.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래, 올 때 전화하고 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첫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죠.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무도 채널을 바꾸지 않아서 좋았고 볼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죠. 10시가 되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죠. 오늘 아침의 이별, 가족들의 눈물, 그리고 이제 시작된 새로운 살.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잘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영순아.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깊고 편안한 잠이었죠.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죠. 하지만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할 식구도, 도시락을 싸야 할 손자도 없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습니다. 아파트 고층에서는 듣기 힘들었던 소리였죠.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젖혔습니다. 작은 공원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는 이미 노인 몇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려 마시며 생각했죠. 오늘 뭘 할까?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게 이상하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어제 대충 풀어놓은 짐들을 제자리에 놓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죠. 작은 공간이라 금세 정리가 끝났습니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래층 이웃 정혜 씨가 서 있었죠. 영순 씨, 시장 가시려면 같이 가요. 장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같이 가면 좋죠. 새로운 동네의 시장은 작지만 정겨웠습니다. 상인들도 친절했고 물건도 신선했죠. 정희 씨가 이것저것 소개해주며 단골 가게들을 알려줬습니다. 저 과일 가게 사장님이 참 좋아요. 늘 덤도 주시고. 고맙네요. 혼자였으면 헤맸을 텐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왜 혼자 사시게 됐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맞아요. 우리 나이 되면 자식들하고 떨어져 사는 게 서로 편해요. 정혜 씨의 이해가 고마웠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집에 돌아와 장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냉장고지만 혼자 먹을 것들로 채우기엔 충분했죠. 점심을 먹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바느질을 하고 싶었죠. 낡은 옷감을 꺼내 수선을 시작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해요? 바느질하고 있어. 저 학교 끝났는데 가도 돼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벌써 찾아오면 자리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았죠. 오늘은 할머니가 좀 바빠. 주말에 오렴. 네, 알겠어요. 실망한 목소리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죠.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반가워요. 저는 매일 여기 나와요. 심심하면 같이 수다 떨어요. 공원의 노인들은 대부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저도 곧 그들 중 한 명이 되겠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텔레비전을 봤죠. 뉴스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시끄럽다고 떠들었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밤 9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어. 시장도 가고 산책도 했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다 좋아. 주말에 가도 될까요? 그래. 점심때쯤 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오면 뭘 해줄까? 아니, 굳이 뭘 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손님으로 대하면 되는 거 아닐까? 10시가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오토바이 소리도 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들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참 좋은 하루였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할까? 아니면 도서관에 가볼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내 인생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마음속으로 되뇌며 잠이 들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두 번째 밤은 첫날보다 더 편안했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작지만 충만한 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